14페이지를 보시고요. 문제집 보실 건데, 문제집 보면, 이게 뭐, 진짜 문제를 위한 문제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 쓰신 분을,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셨는데, 그래서 문제집 쓰신 분의 특성? 뭐 이런 게 보이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좋아하냐면 뭐랑 바꾸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문제 푸시다 보면 뭐 A는 B보다는 C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문장이 있다면 B, C 바꿔갖고 맞는지 틀리는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시는 분의 그런 특징들이 반영되어 있는 문제라 아마 문제 풀기가 편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게 총론만 그래요. 대체로 뒤로 갈수록 좀 덜하니까. 그리고 이분 문제집의 또 하나의 특징이 길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단어 몇 가지만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 답 금방 나오니까 그걸 좀 이제 속이려고 말을 추상적으로 빙빙 돌리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요.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문제집 실제 기출문제를 낼 때, 그러니까 우리 문제 낼 때 출제자가 몇 가지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어요. 출제자한테 이렇게 지침으로 주는 게. 그래서 뭐 난이도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거 말고 문제 분량과 관련해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집을 이렇게 보면 이제 나중에 시험장 가서 받아보시면 문제 페이지가 웬만하면 12페이지 내외예요. 12페이지. 그러니까 뭐 개론 민법으로 치면 개론이 한 6페이지 정도 되는 거고 민법도 한 6페이지 되죠. 그래서 이게 막 20페이지 이렇게 돼 버리면 시간 안에 절대 못 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문제 냅니다. 그러니까 문제 지문이 무한정 길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정. 그래서 지나치게 긴 지문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하시라는 뜻에서 낸 문제라 길어진 거지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길게는 안 나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뭐 특징 중에 문제 볼 때 하면 우리 문제에서는 한 지문에는 무조건 하나의 테마만 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그래놓고 뭐 부동산의 특성을 물으면서 용어랑 같이 묻는다. 이런 거는 시험에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두 가지를 접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내는 걸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1번에서 물었다면 근데 토지 용어에 대해서 꼭 물어보겠다면 2번에다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 문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출제자들한테 주는 뭐 일종의 지침 같은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집에 있는 문제랑 실제 우리가 풀게 될 실제 문제랑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1, 2, 3, 4번 중에서는 그래도 실제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제일 큰 게 뭐 1번 지문이나 3번 지문 정도의 길이, 내용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쉽게 풀 수 있어서 2번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그럼 얘는 부동산학의 개념, 학문적 성격, 접근 방법을 동시에 물은 거죠. 그래서 1번은 부동산학의 개념, 뭐 이런 거는 웬만하게 틀리게 잘 안 내니까 읽어보시면 될 테고. 2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서 의사결정론은 인간이 합리적 존재이고 자기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느냐를 중심으로 연구했던 게 의사결정론이었죠. 그럼 2번은 맞는 표현으로 봐야겠고 가정만 설명했으니까.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는 건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을 종합해서 복합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저런 기술적인 학문, 경제적 측면의 학문, 법률적인 학문들을 다 통합해서 이론을 만든 게 뭐다? 종합식 접근 방법. 그러면 개념 맞는 거로 봐야 되겠고 4번도 부동산학의 개념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의 대표적인 물건들이니까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인 측면, 금융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을 부동산학이라고 정의하는 분도 있는 거죠. 5번이 이제 실제로 나왔던 기출문제를 뭐 그대로 옮겨놓은 문제인데 부동산학은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순수과학이다. 다른 말 다 띄고 나면 부동산학이 순수과학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 내지는 실천과학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시험에 또 나오면 뭐 땡 잡는 거죠 뭐.
한 페 넘겨서 나머지는 뭐 계속 접근 방법 이런 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됐고 9번 가볼게요. 9번. 8번하고 9번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설명한 문제예요. 8번, 9번. 그럼 만약에 9번 문제를 틀리시는 분은 뭘 아직 못 외운 거예요?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이 뭐라고 정의되는지를 아직 못 외우고 있으니까 틀리는 거죠. 그래서 9번. 다음은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물리적 개념, 같은 말로 기술적. 물리적 또는 기술적 개념에서는 부동산을 공간으로 정의하기도 하죠. 그럼 그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공중, 지표, 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하는 거고 그 세 개를 다 합쳐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입체 공간이라 부르는 거죠. 그럼 1번은 맞았다 봐야겠고 2번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복합 활동성이라 불렀죠. 복합 활동성. 3번 준부동산은 아까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이해할 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본?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복합 준부동산 나왔었던 거고 4번 부동산의 위치를 고려하는 경우 그 위치에 따른 유용성이 그 부동산의 위치 가치를 결정하죠. 그래서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그 위치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래서 위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4번도 맞았다고 봐야겠고 5번 생산 요소나 자산, 자본은 부동산을 어떤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한 거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게 아까 3번에 얘기했던 누구에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준부동산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법률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정의한 거고 그 뒤에 있는 소비재나 생산재는 또 부동산을 뭐 어떤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정의한 거죠. 그럼 얘가 맞는 지문이 되려면 누굴 지워버려야 돼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지워야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거고 10번은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배울 때 같이 구별하시라고 했던 개념으로 같이 설명드렸던 게 두 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복합 부동산하고 복합 건물이라는 거 구별하는 거 있었습니다. 얘네들을 구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고 복합이란 말이 똑같이 들어가니까 혼동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복합되어 있다는 게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고 결합되어 있는 대상이 얘는 부동산의 개념 자체가 결합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 그럼 얘는 부동산 그 자체가 결합돼서 둘 이상의 부동산인데 이 두 개를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로 취급할 때를 복합부동산이라고 불렀던 거고 복합 건물이라고 하는 건 건물인데 그 건물에 뭐가 용도가 결합되어 있는 건물을 두고 복합 건물이라 불렀던 거죠. 그럼 여기서는 그 중에서 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10번에서는 이 복합부동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번 복합부동산과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찾습니다. 1번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거래활동이나 평가활동 등에서 그럼 이 말은 부동산을 일체로 거래하고 일체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활동이나 평가활동을 할 때 토지와 건물이 있다면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고려할 때? 함께 고려할 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법에서 봤던 용어로는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이런 부동산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복합부동산. 그럼 1번은 개념 말한 거죠. 2번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바라볼 때는 뭐라 불러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부르는 거죠. 그럼 2번이 틀렸네. 그럼 답은 쉽게 찾는데 이제 나머지 지문들이 문제죠. 3번 부동산의 가치의 재원칙 중에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된다. 이런 말 나오면 저 같아도 이의 제기해요. 왜 관련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한.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복합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이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으로서 따로따로 취급이 되는 게 아니라 거래할 때나 평가할 때나 이걸 하나로 보고 취급할 때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무슨 평가한다? 일괄평가했던 거. 그러면 얘는 토지라는 물건과 건물이라는 물건이 결합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건물이라고 하는 물건은 생산 요소 중에 노동과 자본이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물건 아니에요. 그럼 이와 같이 세 가지 생산 요소가 결합이 되면 그로부터 뭐가 발생할 텐데? 수익이 발생할 텐데 이 수익을 배분할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노동과 자본에 배분을 하고 그 나머지를 어디에 배분해서?
토지에.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잉여라 부른다 그랬죠. 잉여. 지대. 그래서 토지에 배분되는 잉여의 크기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원칙을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 불렀던 거죠. 그럼 이런 수익 배분의 원칙이 나올 수 있는 건 토지 위에 노동과 자본이 결합이 돼서 건물이 들어서 있는 어떤 부동산에서 복합 부동산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이 누구랑 관련될 수 있다? 복합 부동산과 관련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이 지문 갖고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쓰신 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이의제기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복합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가치의 재원칙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런 거 나오면 출제자들이 당연히 이의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가치의 재원칙 설명드릴 때도 이렇게 단순함기는 시험에 잘 안 낸다고 한 게 그래서 그래요. 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된다면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4번의 수익 방식에 있어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 중에 토지잔해법과 건물잔해법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방법도 똑같은데 만약에 전체 부동산의 가치 또는 전체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알고 있어요. 근데 토지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건물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건물 부분에서 가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부동산 가치에서 건물 가치를 빼면 뭐가 나와? 토지 가치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나오죠. 이걸 토지잔여법. 거꾸로 전체 부동산 가치는 알고 있고 토지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럼 전체 가치에서 토지 가치를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건물 가치가 나오겠죠. 이걸 뭐 건물잔여법. 그럼 이런 토지잔여법이나 건물잔여법이 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부동산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복합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고. 5번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그럼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집합건물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인 게 누구? 아파트. 그럼 아파트에서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따로따로 별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일괄해서 평가했다면 이 부동산을 뭐로 봤기 때문이에요? 복합부동산으로 봐서 그런 거죠. 다 복합부동산에 대한 설명이고 누구만? 2번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관련됩니다. 그럼 얘는 진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뭔지를 물어본 문제인 거고 그 밑에 12번하고 13번은 그 기술적 측면의 개념 중에서 위치로 정의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본 거죠. 위치로 정의되는 부동산. 그래서 뭐 12번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다 풀어보셨을 테니까 13번 하나 볼게요. 13번. 문제는 사실 12번이 더 좋은데 12번은 해설 보면 바로 이해되잖아요. 그 13번 푸는 건데 다음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타당한 것 1번 어떤 목적물에 도달하는 데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 적은 정도를 접근성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위치로서 양호하다. 반드시 꼭 그렇다면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또는 접근의 정도에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말이 맞으려면 그 앞에다 무슨 말을 붙여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붙여야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 했던 겁니다. 2번 부동산의 위치 가치라는 거의 정의는 이 위치는 상대적 위치가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상대적 위치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의 위치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위치 가치는 환경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상호 경쟁, 보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위치의 양보에 따라 부동산의 유용성이 달라지고 가치의 차이가 생기는 걸 두고 뭐라 그런다? 위치 가치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말이 복잡하긴 한데 결국 뭐의 정의를 써놓은 거예요? 위치 가치의 정의 써놓은 거예요. 위치 가치 정의. 그래서 이 문장을 그냥 다른 말 다 떼어버리고 부동산의 위치 가치란 두 번째 줄에 있는 위치의 양보에 따라 부동산의 유용성이 달라지고 가치 차이가 생기는 걸 두고 위치 가치를 한다. 그럼 잘 안 틀리죠. 그래서 앞에 이런저런 말을 붙여둔 거예요. 어렵게 보이려고. 앞에 있는 말은 별거 아니고. 그래서 2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부동산의 위치에서의 현재 용도 사용이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 그럼 이것도 해석해 봐야 되는데 그럼 이 말은 지금 이 위치를 현재 용도대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할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장 자체가. 다시 읽어보면 부동산의 이 현재 위치에서의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의 현재 용도 사용이나 다른 용도로의 전환 그러면
이 용도로 쓸 거냐, 저 용도로 쓸 거냐를 결정하는 건 주변의 토지용 상황, 토지용의 상태보다는 토지용의 주체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해석해 보면. 이걸 풀이해 보면 지금 요 위치를 지금 용도대로 쓸 거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환할 거냐가 주변의 토지용 상태보다는 토지용 주체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맞나 틀리냐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위치를 이 용도로 쓸 거냐 다른 용도로 전환할 거냐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죠. 그게 상대적 위치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상대적 위치를 결정하는 건 토지용 주체보다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주변의 토지용 상태가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줘요. 그럼 얘는 모함어를 바꿔야죠, 지금. 이게 이 문제집을 쓰신 분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모함어를 바꾸시면 돼요. 주변의 토지용 상태라는 말과 토지용의 주체라는 말을 맞바꿔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쉽게 내려면 못하면 돼. 그럼 이 3번 지문 그대로를 지금 이 위치를 현재 용도대로 쓸 거냐 다른 용도로 전환할 거냐는 주변의 토지용 상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럼 맞는 표현. 그렇게 되는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을 꽈놔야 틀리니까. 4번 위치가치 판단에 있어서 주거용은 그러면 이 위치가치라는 게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효용의 크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치 발생 요인 배우실 때 효용이라는 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죠. 주거용은 뭐가 결정하고 쾌적성, 그 다음에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 그러면 위치가치 판단에 있어서 주거용은 매출 수익성이 아니라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만큼 효용이 커지니까 그 부동산의 위치 가치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함어를 바꿔야 돼요. 매출 수익성이란 말과 쾌적성이라는 말과 맞바꿔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5번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라면 그 위치에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까지가 그냥 한 지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 시험이라면 이런 지문 던져주지도 않고. 왜? 위치에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 치고 다음 말. 부동산 간에는 상대적 위치보다는 절대적 위치에 따라 효용성의 차이가 생긴다. 이게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중에 그 부동산의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누구예요? 상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그리고 이런 상대적 위치에 따라 효용성이 유사한 부동산 간에는 뭐가 성립할 수 있다? 대체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럼 이 5번 지문 안에는 몇 가지 테마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시험 절대로 안 내요. 실제 시험에서라면. 그러니까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이 몇 개로 쪼개져야 될 거예요? 3개로 쪼개질 수 있는 지문이요. 그래서 가장 타당한 거 찾은 건 몇 번이다? 2번. 그러니까 사실은 13번 문제는 지문 5개를 풀었지만 몇 개를 푸는 거예요? 7개 지문 읽어보신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자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은 정작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더 많이 냈던 건 15번부터 나와 있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문제집 안에도 이것저것 많이 실어놨죠. 그럼 15번은 실제 기출문제에서 다음은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걸 고르세요 라고 나왔던 기출문제를 옳은 것을 고르세요로 그냥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대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1번 민법에서의 토지소유권 규정은 그 효력 범위를 수평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212조 얘기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그래서 이미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2번 토지 소유권은 광업법에서 열거하는 법정 광물에 해당하는 미채 광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2번이 정답이 됐던 지문이에요. 3번 공존권이란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구역상의 어느 부분 공존공간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다 라고 해서 맞는 표현으로 나왔던 지문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무한정 인정하여 확대하여. 그래서 공존권도 사적 공존권까지만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한히 인정되는 건 아니었고. 4번 공익사업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사업이 토지 소유자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권리를 침범했다. 그럼 권리를 침해하면 얘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사적 지하권이나 사적 공존권에 대한 얘기니까 그걸 침해하면 당연히 보상해야죠. 5번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건물을 지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전파 송신에 영향을 줬대요. 그럼 이 전파 송신을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셔야 돼? 공중권 중에서 항공기가 돌아다니는 항공권이나 전파가 돌아다니는 전파 발착에 대해서는 공적 공중권에 들어가니까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전파 송신을 방해한 건 소유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소유권을 침해한 거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낸 겁니다. 그래 맞는 건 누구만? 5번만. 비슷한 문제 16번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16번은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 1번 육지와 해면, 바다와의 경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공유수면관리법에서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 또는 최고 만조 수위선. 그럼 1번은 맞는 표현이고 2번 지하에 있는 미채울 광물은 광업법에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광업법의 태도죠. 그러면 그 우리나라 얘기까지면 거기가 맞는 얘기인데 그러한 사고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지배적이다. 거의 모든 나라를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렇잖아. 다 가보셨나? 우리나라 것도 모르는데 외국 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 거의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의 모든 나라예요? 아시아,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아메리카는 포함시키는 게 거의 모든 나라고 아프리카는 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프리카도 포함시키고 오세아니아는 빼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절대 뭐가 될 수 없어? 답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만약에 답이 되면 무조건 이의제기 들어가. 제가 한 얘기대로. 거의 모든 나라를 다 가보셨나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200 몇 개인데 걔네들에 있는 광업법의 내용을 다 확인해 봤나?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건 절대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풀어본 거고. 3번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도 토지 소유권 속에 포함된다고 그랬고 4번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이용과 관계가 없는 공중이나 지하. 그러면 이용과 관계없는 공중이나 지하니까 이건 어디예요? 공적 공중권이나 공적 지하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 대까지 소유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고 5번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 그럼 토지의 구성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지하나 공중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고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합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누구예요? 정착물 중에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착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목이니 국원이 교량이니 돌담 이런 것들. 그럼 이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져요? 토지 소유자가 갖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기출지문 그대로예요. 그래서 16번은 그래서 2번이 틀렸고 16번도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것도 기출문제 그대로. 그 다음에 18번 하나 더 볼까요? 18번. 부동산을 공간 개념으로 인식할 때 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물리적 개념의 공간. 그럼 물리적 개념 중에서 개념 정의할 때 공간으로 정의하는 게 있었죠? 그때 그 공간이라는 건 지표, 지하, 공중이라는 3차원의 공간을 말하고 그걸 다 합친 걸 뭐라는 거예요? 입체 공간이라 하죠. 누가 빠졌어요 지금? 지표 공간이 빠졌잖아요. 지표 공간.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유치찬란한 문제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럼 답은 1번이에요. 그럼 2번 봐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하의 일부 또는 지상의 일부에 설정되는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하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공중에도 설정이 가능해서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설명했던 거고 3번 공중공간은 공중임대차가 가능할 수 있고 공중획주로 나눌 수 있고 이거는 요약집에다 정리해놨던 거죠. 그럼 그건 됐고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상부 미이용 공간 왜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개발권이 제한되고 있어서. 그럼 그 개발권 제한되고 있는 걸 남한테 팔아서 금전적 보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TDR 제도였죠. 그럼 TDR 제도는 어느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지문이죠. 4번 공중공간은 주택, 빌딩 등이 공중을 향하여 연장되는 공간인데 그 높이가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라 했고 5번 토지 소유권의 정당한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지하 공간의 일부를 정부가 침해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용이 가능한 범위면 사적 지하권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침해를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틀린 건 1번만.
그 다음에 21번은 풀어보시라고 했던 건 아닌데 4번을 보니까 수업 시간에 못 들어봤던 말이 하나 나와요. 그게 파인애플 기법. 그럼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물건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런 무순가? 이렇게 생기면 파인애플 같죠? 그럼 파인애플 드실 때는 어떻게 먹어요? 잘라서 먹어요. 이렇게 머리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먹어. 잘라서. 그래서 작년에 태국을 갔더니 파인애플 중에 이렇게 생겨갖고 주먹만하게 생겨갖고 미니 파인애플이라고 해서 직접 뜯어먹는 파인애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의 파인애플은 잘라서 먹죠. 잘라서 먹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파인애플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소유권의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어떻게 해서 잘라서, 그럼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개발권이라는 권리가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요 개발권만을 잘라서 이걸 남한테 이전하거나 양도해 줄 수도 있다라는 논리를 파인애플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뭐예요? 이와 같이 소유권의 제한이 존재할 때 그 중에 경제적 가치를 갖는 개발권만을 남한테 어떻게 해서 팔아서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TDR 제도,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소유권을 분할할 수 있다는 파인애플 기법 때문에 나온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소유권 제도에서는 민법 배우시니까 우리나라 소유권 속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권리들을 이렇게 떼어내 갖고 일부를 팔아먹는 게 가능하다? 그게 가능하면 신탁제도라는 게 필요가 없죠. 신탁은 뭐예요?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남한테 넘겨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소유권 전체를 넘기는 게 신탁이죠. 그래서 개발해달라고 넘기면 개발신탁, 이걸 부동산 담보로 돈 달라고 하면 금융신탁, 이걸 처분해달라고 맡기면 처분신탁, 관리해달라고 맡기면 관리신탁. 그러면 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신탁제도가 발생한다는 건 소유권에서 이런 권리를 잘라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TDR 제도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생각. 우리나라 생각이면 파인애플이라고 안 했겠지. 무수기법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은 그래서 닭과 상관없이 파인애플 기법이 뭔지는 생각 봐두세요. 기본서에 없던 거 설명된 거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얘기예요. 기술적 측면에 대한 얘기 중에서. 그럼 22번부터는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고 22, 23, 24는 정착물에 대한 문제죠. 정착물. 그래서 22번은 정착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예요. 정착물의 판단 기준. 옳지 않은 것. 1번, 주택에 고정된 창문은 건물의 위치나 용도에 적합하게 제작돼서 이게 용도에 부착된 물건의 성격 얘기죠. 쉽게 제거가 가능하더라도 그 물건의 성격에 따라 못 본다. 부동산인 정착물. 그럼 1번은 맞았고, 얘는 판단 기준 중에 물건의 성격 얘기한 거고.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럼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발생시키죠. 그럼 당사자의 관계 중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일단 이걸 뭐로 봐라?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부동산인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는 그 물건 자체가 남한테 매수인한테 어떻게 해요? 양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누구게 되는 거예요? 매수인 거 돼야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임차인의 정착물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대로 두겠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 그럼 당사자 간에 특별한 의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뭐로 본다고 그랬어요? 동산.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이라는 말이 붙지만 뭐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동산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인 정착물이 아닌데 그 가운데 있는 말은 뭐예요? 혹시라도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대로 판단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정이 없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럼 그 약정이 없는 한 얘는 뭐로 봐야 돼? 동산으로 봐야 되니까 부동산인 정착물로 보지 않고. 4번, 부동산의 정착물이란 개념이죠. 원래는 동산이었던 물건인데 토지 또는 건물에 항구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다는 건 제거할 수 없게 돼서 일부가 된 물건들을 뭐라 부른다? 정착물. 개념 설명한 거고. 5번, 임대인이 임대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항구적으로 설치한 가스보일러는 설치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뭐로 봐야 돼요?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야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만? 2번만. 그 다음에 24번 하나 더 볼게요. 24번은 해설도 고쳐놔야 되는데 다음은 정착물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일반적으로 산지에 부착된 임목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니까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죠. 얘가 일분이 아니냐만 따져서. 근데 벌채되어 다른 장소로 이동 중이라면 얘는 아예 토지로부터 부착되어 있지 자체를 아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로 봐야 돼? 동산으로 봐야죠. 그럼 1번은 당연한 얘기니까 1번이 맞았는데 그럼 정답은 금방 찾아요. 근데 문제는 2번 지문이에요. 2번. 우리나라 민법에서의 정착물은 민법 99조 1항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하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반드시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민법 안 배우시나? 민법 99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토지와 정착물이 뭐다? 부동산. 그러면 민법상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반드시 그 물건의 종류가 누구요? 부동산이요. 부동산. 부동산. 근데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모두가 다 부동산이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래서 이 중에서 건물이나 명인방법을 구매한 수목이나 소유권 보존 등기 된 임목은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임이 명백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토지로부터 독립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일단 틀렸다는 거예요. 뭐를 뺀다면, 거기에 있는 농작물이라는 걸 뺀다면. 왜냐면 정착물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게 있고 토지의 일부인 거 있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의 지문으로 만든 게 2번 지문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제 1번 건물 나왔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된 임목 나왔고, 3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나왔고, 4번 뭐 국어 이런 거 나왔고, 이게 그래서 답이었고, 5번 농작물인데 그냥 농작물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농작물을 내 땅에다가 내가 짓고 있어요. 그럼 얘도 뭐로 봐야 돼? 내 소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로 봐야죠. 그럼 얘는 토지로부터 독립돼 있질 않은 거죠. 그렇지 않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답이 됐잖아요. 그럼 얘가 독립이 되려면 얘가 내 땅에다 내가 농사를 지면 안 되고 남의 땅에다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럼 남의 땅에 농사 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타인의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임차인이지 뭘. 그럼 이 농작물은 누가 설치했어요? 임차인이. 그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임차인 정착물 또는 임차자 정착물이에요. 그럼 이 물건은 기본적으로 뭐로 본다? 정착물이라는 말이 붙지만 뭐로 본다 그랬어요? 동산. 그럼 얘는 동산이니까 토지와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독립돼 있는 거예요. 근데 독립된 건 맞는데 얘가 부동산이요? 부동산을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번 지문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2번 지문이 맞으려면 민법에서는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보지만 그 중에서 건물이나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된 임목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인 게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농작물은 그냥 농작물이면 얘는 부동산의 일부니까 독립성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독립성을 가지려면 타인의 토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인데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로 봐야 된다? 동산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걸 다 아울러서 맞추게 하려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말 대신 뭐라고 붙이면 돼? 정착물이다. 그럼 둘 다 맞는 거죠. 왜? 정착물에는 부동산인 것도 있고 동산인 것도 있다고 배웠으니까. 그냥 기출문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2번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상의 정착물과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정착물의 개념이 다르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3번 주택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은 언제든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봐야 돼? 동산. 근데 수도꼭지나 인터폰도 필요에 따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죠. 왜? 수도꼭지 떼는 순간 물 터져 나오잖아. 그럼 얘는 부동산의 일부인 뭐로 봐야 돼? 정착물로 봐야 되죠. 4번 임차인에서 설치된 진월대나 선반, 이걸 임차자 정착물이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부동산 정착물이 아닌 뭐로 본다? 동산. 5번 경작수확물, 그게 지금 얘기한 이거잖아요. 경작수확물. 그럼 경작수확물은 동착물,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 간주되어 토지 양도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의 별도의 동산이랬으니까 토지 팔더라도 얘는 소유권 따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양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그럼 얘는 뭐로 보니까?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로 보니까 토지 양도될 때 같이 포함해서 팔아야죠. 그렇잖아. 그래서 5번도 뭐뭐를 바꿔놔야 돼요. 경작수확물이라는 거와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라? 바꿔놔라. 그래서 구별하세요. 그래서 농작물이 토지로부터 독립되는 이유는 뭐예요?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 독립되는 이유는 얘는 동산이라서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부동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동산이라. 그래서 독립되지 않은 부동산이다라는 말을 고치려면, 정확하게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야죠. 24번은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잘 보시고 맞는 건 1번만 맞았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본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걸 그렇게 해석한 거라고, 그대로. 그 다음에 26번은 준부동산에 대한 얘기니까 풀어봅니다. 준부동산.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옳은 것. 1번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물적 재산인 토지와 건물 등. 그럼 이 건물 등을 묶어서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정착물을 일컫는 말이지만 광해 부동산이라고 하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그럼 얘는 누구라고 그래요? 준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럼 1번은 빠졌네. 2번 준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을 복합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이 아니라 법률적 측면에 해당하죠. 그럼 일단 그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준부동산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각각의 개별법에서 뭐 할 수 있도록 해갖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도록 해갖고, 그럼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수단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개념인 거죠. 그럼 얘는 두 군데 틀렸어요. 경제적이 아니라 법률적. 그 다음에 공시수단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 부동산 공간은 수평, 이거 뭐 아까도 풀어봤던 거네. 수평, 지하, 공중이라는 3차원 공간을 말하고 이걸 다 합쳐야 입체 공간이라 한다고 그랬고. 4번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다 통틀어 뭐라 불러요? 준부동산. 그러면 이런 준부동산은 공시 유형을 갖춘다는 건 등기 등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등기 등록을 할 때 뭘 통해서? 부동산 등기법이 아니라 개별법에서.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 공시 유형을 갖추는 겁니다. 5번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부를 때, 정착물이란 그러면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보는 건 민법상의 정착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는 부동산인 정착물이어야지. 지금 아까 계속 강조하듯이 아까 24번에 2번에도 그랬잖아요. 민법에서는 정착물을 뭐로 본다? 부동산.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부르는 건 민법 생각이니까 민법상의 정착물이면 뭐 해야 돼? 부동산. 그러면 그 정착물 속에는 주택, 상가와 같이 토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정착물도 있을 수 있고, 또 울타리와 같이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착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마지막에는 경작수확물은 뭐로 봐야 되기 때문에? 동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 포함되면 안 되는 거지. 설마 그렇게까지 내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뭐. 안 나오면 되지 뭐. 그래서 여기까지가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 대한 얘기고, 28번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인데 마땅히 시험 문제 내는 게 없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낼 게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28번도 얼토당토하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뭐라고 정의되는지만 알고 계시고, 5번 질문 보시면 토지는 생산비가 투입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교환 가치를 갖는다. 그럼 이걸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바꾸면 토지는 돈 들여서 만든 거 아니죠. 그게 생산비를 투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사고 팔 때는 뭐 받아? 돈 받죠. 그게 시장에서 교환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말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생산이 불가능하죠. 그럼 여기까지도 맞아요. 그러면 그 공급량이 한정돼 있는데 공급자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죠. 양이 한정돼 있으면 누가 경쟁해야 돼? 수요자끼리. 그래서 수요자 경쟁을 통하여 가격이 왜곡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마땅히 낼 건 없습니다. 경제적 공급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일단 뭐라고 정의되는지 알고 계시고, 기술적 측면에서 정의되는 위치와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정착물과 준부동산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한 문제 정도 내고 있는 거고. 잠깐만 쉬었다가
토지 용어 문제는 30번은 안 풀 겁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서. 잠깐만 쉬었다가 31번부터 다시 보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 합니다.